모시겠습니다. 최순실이 연설문을 대신 써줬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언론에서 이전 대통령 연설문 써준 사람 누가 찾기 시작했고, 그때 마침 또 이런 책을 내가지고 인생이 타이밍이라 어렵게 사시다가 지금 뭐 찾는 방송도 너무 많고 책도 많이 팔렸죠. 지금 한 180세? 180세? 제가 이 파파이스 나오고 나서 정말 파파이스에서 봤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파이스 다시 나갈 때가 전에 페이스북 보니까 공항 같은데 일부러 일찍 가신대요. 그래서 나를 얼마 만에 한 번씩 알아보는 사람이 있나. 되게 여기 올 때도 이제 여러분이 알아보셨고요. 네. 되게 한 100명 중에 한 7, 8명은 알아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면. 되게 저를 알아보는 분들은 되게 선하세요. 그리고 정말. 예, 그리고 의사 표현이 적극적이시고 근데 되게 이제 알아보는 저를 아는 체 하는 이유가 나도 노무현 안다. 나도 노무현 좋아한다. 우리 같은 동지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저도 이렇게 뭉클하고요.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에서도 꽤 많은 비중으로 출연하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씬스틸러라고 김제동 역할을 대신했다고. 원래 김제동 씨도 인터뷰를 하려고 그랬어요, 감독이. 네. 근데 이제 저를 하고 나서 김제동 필요 없다. 이걸로 충분하다. 감독께서 저보고 오달수를 찾았다고. 그래서 제가 시사회를 한 5번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재능을 파파이스에서 원래 찾았어요. 저는 웃기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전부 웃긴대. 저 그전에 이미지는 굉장히 그냥 겸손하고 좀 잘생기고 뭐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이 나온 이후로 갑자기 웃기는 사람이 됐어요. 다음 책 제목 알려드릴게요. 강원국의 말하기. 이걸로 2번째 책을 쓰세요. 이미 레전드가 됐는데 제가 정점을 찍은 거잖아요.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 말을. 오늘 별로 얻을 게 없어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들이 꽤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연설들 화제가 되면서 빨리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의 어떤 뭐 공통점, 차이점, 인간으로서의 공통점, 차이점,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다. 쭉 특별한 주제라기보다는 예. 겪어봤던 사람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잘 몰라요, 제가. 5년간 이제 5년 중에 비서실장, 민정수석, 시민사회 수석 하셔서, 그러니까 청와대 울타리 안에 같이 일은 했지만 별로 존재감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나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대는 걸. 제가 보신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은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인정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걸 오히려 에너지화해서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님이 왜 이렇게 독서를 열심히 하고 학습광이고 메모를 하시고 이런가 했더니 그 공부한 거를 아는 채 하시고 아니 정말이에요. 항상 이게 호주머니에서 메모한 걸 꺼내셔가지고 저보고 자네는 이런 거 아나? 모른다 그러면 되게 웃주라. 그렇지. 자네는 이런 문장 쓸 수 있나?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역시 나는 카피라이트를 했어야 돼. 그게 그분의 에너지예요. 꼭 깨달은 거, 안 거 이런 것은 꼭 어디 가서 써먹고 그걸 활용하세요.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그분의 이제 책을 보면 옥중서신이나 이런 걸 보면 시종일관 잘난 척.
근데 두 분에 비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렇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뭐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주재 회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수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라도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연설문 검토 회의를 하면 뭐라도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뭐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죠. 대통령한테 한마디 뭐, 그거 좋은 의견이다. 뭐 이런 소리도 듣고 싶어 하고. 근데 문 대통령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회의 내내. 네, 회의 내내.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조용히 오셔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이건 잘못된 것 같다고. 이거 고쳐야 될 것 같다고. 그거 대통령 앞에 하셨으면 점수 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 나를 배려한 건지 그냥 나는 그런 얘기 안 해도 어차피 뭐 노 대통령하고 가까운 관계니까 내가 뭐 거기서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굳이 없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그분은 이렇게 그래서 난 정치를 하실 수 없지 않을까. 왜 정치인들은 그거 좋아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정청래, 정봉주, 안민석, 계보가 쫙 있거든요. 아니, 정말 그런 성향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까? 직접 겪어본? 대통령 역사상 해방 이후에 이렇게 대통령 연설에 국민들이 주목하고 열광한 일이 없었어요. 네. 그렇죠. 네, 감동받고. 연설문은 그냥 연설을 했구나지. 내용을 다시 읽어보고 그런 거 없죠. 신문 헤드라인으로 그냥 들은 거죠. 네, 네. 신문에서 제목 뽑은 걸로. 연설했대. 네. 근데 이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 계셨으면 너는 왜 저렇게 연설을 못 썼냐. 아니, 그런 생각을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속으로 연설비서관을 그때 잘못 뽑았구나. 지금 신동호 비서관이 진짜 연설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연설이 그게 이제 제 문재인 대통령님 스타일을 아는데 예전에도 이제 비서실장 연설 뭐 이렇게 써드리면 꼼꼼히 다 고치세요. 결국은 이제 그게 신비서관이 뭐 시인 출신이고 어떤 감성을 넣은 연설을 썼겠지만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고 되게 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담론 중심이었어요. 큰 걸 얘기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보니까 사람을 얘기해요. 이렇게 개별화해서 예를 들어서 5.18 연설에 이렇게 4명을 열사들을 거론하고 그게 또 이제 그 연설 이후에 가서 이렇게 껴안고 이런 것까지 자연스럽게 이런 게 되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은 일종의 투사의 어법이었거든요. 진보의 어법과 보수의 어법이 좀 달라요. 진보는 뭔가를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막 지르고 뭔가 이렇게 파격 그리고 주목을 받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냥 점잖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효과가 없어요.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써야 되고 이래야 뭔가 이렇게 바뀌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진보의 어법을 썼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보니까 아젠다는 진보의 아젠다인데 담는 그릇은 보수의 어법을 써요. 그게 굉장히 뭐 품이 있다, 품격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만드는 요인이고 그다음에 우리 때는 개혁 의제를 중심으로 다뤘거든요. 시종일관 뭔가 이렇게 대통령 아젠다가 개혁 쪽에 대부분 방점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거 민생 얘기하는 것은 민생은 정책과 제도로 하는 거지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조용히 앉아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데 근데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 의제와 민생을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국민들은 개혁도 하지만 민생에 관심이 많거든요. 뭐 통신비 같은 거 이런 거 짜잘한 것도 관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히 잘 배합해서 거대 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얘기들을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 말씀하신다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워낙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 지평을 엄청 넓혀놨어요.
그냥 끝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욕먹을 건 다 먹었어요. 지금은 그 공간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파격이었고, 뭐 갑자기 대통령이 저런 말 해도 되나?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한번 질러 놓으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해도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고, 이런 효과도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결국은 대통령 연설은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거든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종이신문이 좌지우지했어요. 그거에 다 달려 있었어요. 제목 뽑기에 달려 있었고, 다 달려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인터넷 언론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 했는데, 인터넷 언론이 그렇게 힘이 세질 못했어요. 오마이뉴스나 이런 게 종이신문보다 힘이 세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파파이스 같은 거, 이게 더 힘이 세져 버렸어요. 이건 인터넷 언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팟캐스트라든가 뭐 SNS 이런 것들이 주요 우리가 국민들이 언론을 접하는 통로가 되면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아주 실시간으로 전파가 되고 그게 악운을 만들어내고 이게 전에 없던 일이에요.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 때 왜 명연설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아니 그거를 찾아가지고 전달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그랬어요. 나는 국민께 계속 편지를 쓰는데 우체부가 전달을 안 해준다. 지금은 전달 잘 해주잖아요. 그 차이죠. 묻힌 명연설이 아쉬운 게 있으신가 봐요. 다 주옥 같죠. 제 페북글을 또 하나 인용을 하면 아까 그 신동호 비서관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나도 신동호 비서관 참 잘 쓰는데 신동호 비서관처럼 써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드렸으면 다 까였을 거다. 이런 식으로. 왜 그렇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요, 그런 게 곰살 맞은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이 말 되게 싫어했어요. 내가 대통령이지 무슨 국민이 대통령. 이번에 근데 계속 쓰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대통령을 쓰시고 미국 가셔서도 여러분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은유를 많이 쓰시고 그런데 그 선거 때 나온 카피였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에 나온. 노무현 대통령이 그 카피로 썼는데 선거니까 내가 그 용인했는데 이제 쓰지 마라. 내가 대통령 이제 됐는데 내가 대통령이지 무슨 국민이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국민한테 아부하지 말라는 네. 거죠. 아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호평을 받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연설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못 쓰지는 않죠. 못 쓰지 않죠. 쓰면 쓰죠.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시자마자 3월에 국회 연설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불러서 휴일날 본인의 그 스토리를 쭉 얘기하셨어요. 내가 유신헌법으로 사실에서 평생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았고 이런 거 잘못된 거다. 나 이렇게 1급수에 산 사람이 아니고 나 3급수에 산 사람이고 이런 거 다 얘기하겠다고. 본인의 히스토리를 쭉 얘기했어요. 그걸 연설에 담으라고. 결국 못 담았어요. 장진호 연설 같은 걸 얼마든지 쓸 수 있었어요. 아니 그 장진호 배 타고 와가지고 그게 없었으면은 내가 없었다 이런 얘기는 정말 상투적인 거죠. 근데 왜 못 쓰셨어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런 거 싫어하세요. 성격이 그런 거에 예. 보면. 예, 굉장히 그리고- 남성적이에요, 보면. 예, 그리고 이야기가 못 나간 거는 참모들이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런 얘기 하시냐고. 뭐 3급수에 살았고 이런 얘기 왜 하시냐고. 그다음에 뭐 우리 안희정 지사가 나중에 짊어진 거 내가 다 한 거라고 다 얘기를 하라고 다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 그거 다 넣으라고 연설에. 그래서 다 털고 가겠다고. 내가 다 책임지고 지금은 내가 소추 대상이 아니니까 퇴임 후에 이거 다 책임지겠다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그 사람 잘못 없다고. 근데 막 열심히 받아 적었는데 나중에 다 빼래.
그걸 다 만들었는데 비서실장이랑 이런 분들이 그거 다 빼라고. 그래서 또 안희정 지사께서도 그때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셨고, 그래서 결국 다 빠졌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서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글쓰기도 가능하고. 그럼요. 저도 원래 뭐 그런 걸 잘 쓰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뭐 김우중 회장도 올리고 여러 사람. 김우중 회장이 부인께서 신사임당상 받으셔서 부군이 나가서 축사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당시 두 분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 여사께서 울어야 된다. 축사를 듣고 감동해서 울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썼어요. 네. 김우중 회장 본인이 읽다가 우셨어요. 아니 이 정도 쓸 수 있으면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전체를 통틀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지금 연설 기법과 유사한 내용, 유사한 어떤 연설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좀 정서적으로 접근하고? 그분은 그냥 논리예요, 논리. 논리. 논리와 근거. 이런 거지, 뭐, 소프트하고, 뭐, 이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시장 가서 상인들 손잡아주고, 뭐, 이렇게, 그런다고 시장 상인의 삶이 좋아지냐.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괜히 우리 때문에 민폐 끼친다. 예, 그런 기조였기 때문에. 가식, 쇼, 예, 보여주기.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알레르기가 있었던 분이고, 보면 굉장히 남성적이고. 근데 사실 그 감수성이 풍부하고 섬세하기도 하잖아요. 엄청 그러시죠. 예. 눈물도 많으시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분의 공통점은요,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성실하세요. 세 분 다 정말 성실하세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힘들어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따뜻해요. 이, 사람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뜻해요. 그 따뜻하면서, 그러니까 세 분 다 굉장히 공감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고, 그 따뜻함에서 어떤 정의감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치열함, 이런 것도, 그러니까 뭐, 성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따뜻함과 결부되니까 매사에게 치열하고, 열심이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공통점인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은 보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경청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듣는 거. 되게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러고 김대중 대통령님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시 이렇게 별로 듣는 걸 많이 하시진 않았어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스타일인데 문재인 대통령 가만히 보면 경청을 잘 하시는 스타일. 본인한테 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일단 다 들어줘요. 나중에 반박을 할지언정.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안에 뭔가 심지가 아주 결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되게 이제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이셨잖아요. 연설을 쭉 해오신 분이고 연설 스타일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대신에 아무래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현실 상황을 많이 고려를 하고 때로는 타협도 하고 이런 게 여지가 있으시죠. 근데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냥 본인이 약속한 거, 해야 될 거, 이런 거 가차없이 할 것 같아요. 지금 무르게 받다가는 이제 크게 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두 대통령님보다 타협 없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이룰 걸 다 이루는 쪽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들으면서 비웃었다든가, 야, 저게 뭐야, 라든가, 아니면, 야, 기술이 좀 약한 거 아니야, 라든가. 이런 거에 말려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추억하고, 그러면서 이게 마음에 계속 담아뒀는데, 이게 뭐 현실에 노무현이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노무현이 매일 그 문재인 대통령. 그럼 노무현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노무현들이 잊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잊혀지면 나는 뭘로 먹고 사나. 연설 비서관 비서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 거기요? 예, 다시, 청와대. 그건 문재인 비서실장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예. 계속 제가 노무현 대통령 혼나는 걸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아마
쟤는 안 되겠구나. 청와대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 아, 불러줄 리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신동호 비서관이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쭉 그냥 계속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동호 비서관 글쓰기의 약점 뭡니까? 할 말은 많은데요. 예.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 아니,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신동호 비서관 글쓰기에 대해서 뭐랄까, 이렇게 더욱 잘하라고 지적해 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자꾸 잘한다 하니까 거기에 말리면 안 돼요. 왜냐면 계속 잘한다 하면은 그 틀에 갇혀요. 예. 그러면 놀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그 칭찬받는 쪽으로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때로는 욕먹을 각오로 써야 되거든요. 네. 이제 욕먹는 순간을 맞아야죠. 언제까지 칭찬받겠어요. 그거를 용기 있게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에 계속 안주하면서 길들여지면 빨리 욕먹기를 원하시는군요. 그 연설비서관이 오래 못해요. 진입 좀 바꿔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로 바꿀까요? 아니 민주정부 3기를 다 연설을 했다. 이런 기록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우리 역사에 아니, 글쓰기 약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글쓰기 약점이. 그분 글쓰기에. 자꾸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글을 쓰려는 네. 너무 감동적으로 쓰려고 하고 네.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계속 그렇게 가거든요. 덜 감동적으로 써라? 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 정도 호평을 받았으면 됐다. 이제 쓸 걸 쓰자 이래야 되는데 네. 계속 말리면 네. 안 되죠. 그런 위험 징후를 느끼십니까, 최근에? 아니 너무 평이 좋으니까 네. 그게 오히려 위험한 거죠. 저같이 계속 혼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채찍이 필요해요. 예. 그러면 큰 사고 칠 수 있어요. 너무 칭찬받다 보면 막 잘한다 하다가 한 방에 큰 사고를 빵 칠 수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기회가 온다? 원래 아시는 사이세요?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분은 저를 아시겠죠? 대통령 글쓰기 다음 책은 없어요? 그 강원국의 글쓰기. 강원국의 글쓰기로? 네. 강원국의 말하기 이런 건 안 나옵니까? 이제 뭐 그게 같이 어차피 말과 글은 이제 같은 거니까 이제는 제 거를 낼 때도 이제 된 거 같고 그 정도 지명도도 있는 거 같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강원국의 글쓰기 비법 한 가지만 얘기하고, 왜냐면 앞으로 나올 책이니까. 강원국의 글쓰기 비법은 이런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은데 말이지. 그거 하나만 딱 정리하고 가지고. 저는 정말 타고난 게 없고 독서도 안 해서 이제 유시민 작가가 갖고 있는 그런 거는 그 비법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많이 읽어라, 많이 써라.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비법을. 근데 독서 않고 재능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글 쓰는 방법.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은 그럼 잘못된 특강이에요? 배울 게 없어요. 아니, 정말 배울 게 없는 게 배울 게 없어. 그거는 워낙 그분이 독서도 많이 하고 타고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의 그 사정을 몰라요, 그분은. 아니,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쓰라 이런 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법 하나가 뭐냐고요, 하나. 쓰기 전에 먼저 누군가에게 말을 해보세요. 네, 말을 해보면 노무현 대통령 5년 내내 저한테 말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아, 저렇게 말을 하고 글로 쓰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 이제 비서관이 없으시니까 친구한테 말하고 친구가 듣고 이제 비서관 역할을 해주면 쉽게 글 쓸 수 있어요. 말하면 생각이 나고 자기 생각이 정리되고 생각이 발전해요. 맞아요, 그거는. 예. 네. 생각이 말하면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죠. 네. 노무현 대통령 항상 말씀 계속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아, 이제 됐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제대로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항상 그러셨거든요. 말을 막 하면서 자기 생각을 푸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으로 사신 거죠.
유시민 씨는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유시민의 비법은 일반인들이 따라해봐야 소용이 없고. 아니, 그 책 무슨 몇십 년의 영업 기밀을 밝힌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잖아요. 네. 제가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생구라예요? 많이 읽고 많이 써라, 이게 비법이에요. 그게 영업 기밀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기가 어딨어요. 뭘 알려주는 게 없어요, 알려주는 게. 강원국의 글쓰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